여러분, 로마 최고의 법학자가 황제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혈육 살해는 저지르기는 쉬워도 변호하기는 어렵다. 황제는 친동생을 죽이고 그 살인을 아름다운 글로 포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학자는 거절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몇 년 뒤 그 황제 역시 허허벌판 길가에서 단검에 찔려 최후를 맞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로마 황제 카라칼라입니다. 친동생 게타를 제 손으로 죽인 폭군이 어떻게 제국을 짓밟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길 위에서 허무한 최후를 맞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카라칼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카라칼라는 자신에게 아무 부탁도 하지 않는 신하들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믿지 않으면 의심하는 것이고 의심하면 두려워하는 것이다. 두려워한다면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억지 논리를 내세워 죄 없는 신하들을 역모자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부탁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세상이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가족과 친구들은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운데 온 로마가 함께 슬퍼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학자 파피니아누스의 죽음입니다. 파피니아누스는 선왕 세베루스의 마지막 7년 동안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두루 맡았습니다. 황제 곁에서 정의와 절제의 길을 이끈 충신이었습니다. 세베루스는 임종 자리에서 이 충신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황실의 번영과 두 아들의 화목을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직함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카라칼라는 아버지의 충신을 미워했습니다. 동생 게타를 죽인 뒤 카라칼라는 파피니아누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학식과 웅변을 다해 이 살인을 변호하는 글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도 일찍이 어머니를 죽인 네로를 대신해 원로원에 변명의 편지를 써준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파피니아누스는 달랐습니다. 혈육 살해는 저지르기는 쉬워도 변호하기는 어렵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숨과 명예 사이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은 셈입니다. 기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담대한 절개가 수많은 저서와 법학자로서의 명성보다 파피니아누스의 이름을 더 빛나게 했다고 말입니다. 충신을 죽인 폭군의 칼끝은 이제 온 제국을 향합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진 황제는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못된 황제는 게을러서 그 해악이 수대에만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같은 형훈들은 몸소 제국 곳곳을 돌며 지혜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반대로 티베리우스나 네로, 도미티아누스 같은 폭군들은 거의 로마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폭정의 피해도 원로원과 귀족들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카라칼라는 달랐습니다. 기번은 카라칼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류 공동의 적. 동생을 죽이고 1년쯤 지나 로마를 떠난 카라칼라는 죽는 날까지 수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치세를 제국의 여러 속주, 특히 동방을 떠돌며 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약탈과 잔혹 행위가 따랐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황제의 변덕스러운 행차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날마다 연회를 차렸지만 황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경호병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도시마다 웅장한 궁전과 극장을 짓게 하고는 방문조차 하지 않거나 당장 허물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유한 가문들은 벌금과 재산몰수로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교묘하게 불어난 세금에 짓눌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트집을 잡아 황제는 이 큰 도시 전체에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세라피스 신전의 안전한 자리에 앉아 수천 명이 죽어가는 광경을 내려다보며 지휘했습니다. 시민인지 나그네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학살이 끝난 뒤 황제는 원로원에 태연히 알렸습니다. 죽은 자든 살아남은 자든 알렉산드리아 사람은 모두 똑같이 유죄라고 말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신탁이 카라칼라를 가리켜 사나운 짐승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별명을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괴물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답은 군대였습니다. 아버지 세베루스는 아들에게 위험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군대의 마음을 얻어라. 나머지 백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좋다. 다만 아버지에게는 신중함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둘 다 없었습니다. 카라칼라는 병사들에게 돈을 물쓰듯 퍼부었습니다. 봉급과 하사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국고를 바닥냈습니다. 변경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다져져야 할 병사들의 기강은 도시의 사치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오만하기 짝이 없던 황제가 병사들 앞에서는 채통마저 내던졌습니다. 일부러 사병의 옷차림과 몸가짐을 흉내내고 병사들의 버릇없는 언동을 부추겼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카라칼라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흉내내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대왕의 이름과 문장을 가져다 쓰고 마케도니아식 친위 부대까지 만들었습니다.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기번은 차갑게 꼬집었습니다. 카라칼라가 알렉산드로스를 닮은 점은 평생 단 하나, 자기 친구들과 아버지의 친구들을 많이 죽인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랑도 존경도 받지 못했지만 돈이 도는 한 반란 걱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폭군을 무너뜨린 것은 거창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자신의 의심이 불러온 작은 음모 하나였습니다. 당시 근위대장 자리는 두 사람이 나누어 맡고 있었습니다. 군사 업무는 아드벤투스가, 민정은 마크리누스가 담당했습니다. 마크리누스는 미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일 처리가 야무져 그 높은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날을 점친다는 아프리카 출신 예언자가 위험한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마크리누스와 그 아들이 장차 제국을 다스릴 운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속주 전체로 퍼졌습니다. 예언자는 사슬에 묶여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장 앞에서도 예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신문 내용을 서둘러 시리아에 있던 황제의 궁정으로 보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마크리누스의 친구가 한 발 앞서 이 소식을 귀띔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서 온 공문서가 황제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카라칼라는 전차 경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황제는 편지 꾸러미를 뜯지도 않은 채 통째로 마크리누스에게 넘겼습니다. 일상 업무는 알아서 처리하고 중요한 일만 보고하라면서 말입니다. 마크리누스는 그 편지 속에서 자신의 사형 선고를 읽었습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냐, 먼저 움직이느냐. 마크리누스는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불만을 품은 하급 장교 며칠 은밀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티알리스라는 병사를 손에 넣었습니다. 백부장 자리를 거절당해 황제에게 앙심을 품은 물불 가리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때마침 카라칼라는 에데사를 떠나 카르하이라는 곳으로 순례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름난 달의 신전에 참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병대가 황제를 호위했습니다. 그런데 행군 도중 황제가 볼일을 보러 잠시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호위병들은 예를 갖추어 멀찍이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르티알리스가 시중을 드는 척 다가가 단검으로 황제를 찔렀습니다. 인류 공동의 적이라 불리던 사내는 그
그렇게 허허벌판 길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암살자도 그 자리에서 근위대 궁수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삶은 인간 본성의 수치였고 그 치세는 로마인의 인내심에 대한 고발이었다. 그런데 병사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병사들은 황제의 악행을 잊고 오직 후한 씀씀이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을 압박해 이 학살자를 신의 반열에 올리게 했습니다. 돈으로 산 사랑은 죽어서도 돈값을 한 셈입니다. 황제가 죽자 로마 세계는 사흘 동안 주인 없이 떠 있었습니다. 결국 근위대의 뜻이 판을 갈랐습니다. 나이 많은 아드벤투스가 위험한 영광을 사양하자 제위는 마크리누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마크리누스는 능청스럽게 슬픔을 꾸며내 자신이 암살의 배후라는 의심을 지웠습니다. 10살배기 아들 디아두메니아누스에게는 황제 칭호와 함께 안토니누스라는 인기 있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원로원 의원도 아닌 미천한 출신이 감히 황제의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곧 불만이 끓어올랐습니다. 새 황제가 카라칼라 시절에 해픈 씀씀이를 줄이려 하자 시리아에 모여 겨울을 나던 대군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씨는 또 있었습니다. 카라칼라의 어머니이자 황후였던 율리아는 아들의 부고를 듣고 스스로 곡기를 끊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아들의 죽음을 그리고 다른 아들의 삶을 눈물로 지켜본 어머니였습니다. 그 여동생 마이사는 막대한 재산을 챙겨 에메사라는 도시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태양신의 대사제가 된 잘생긴 어린 외손자가 있었습니다. 신전에 모여든 병사들은 이 소년의 얼굴에서 죽은 카라칼라의 모습을 보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기이한 황제가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라칼라는 제국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돈을 받고 충성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황제가 길가에 쓰러질 때 목숨으로 지켜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파피니아누스는 목숨을 내놓고 이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존경하며 기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비슷한 갈림길에 섭니다. 눈앞의 이익이냐, 두고두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냐.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재산도 권세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만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오늘은 폭군 카라칼라의 허무한 최후와 죽음 앞에서도 명예를 지킨 법학자 파피니아누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양신을 섬기던 어린 사제가 하루아침에 로마 황제가 되는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